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스페이스X가 있었습니다. 전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AI 투자 우려에 오늘 두 자릿수 급락이 나왔고요.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가 AI 칩 엔비디아만 활용하겠다라는 발언이 엔비디아에는 호재가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사실상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요.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월트 디즈니도 실적을 발표했고 일라이 릴리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방어주들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술주 쪽으로는 약간의 혼조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는 실적만 봤을 때는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많은 투자은행들이 사실 스페이스X의 목표 주가를 거의 하향하지 않았고요.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장성은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는데 약간 좀 부담을 느낀 듯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락업 물량 해제까지 겹치면서 일단은 스페이스X의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방산 쪽 그리고 우주 쪽은요. ETF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랑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강세가 사실상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하루였습니다.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고요. 반면 주요 빅테크 위주로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늘 나스닥 0.83% 하락했고요. S&P 500도 오늘 장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만 주요 기술주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결국 하락 전환했습니다. 0.17% 하락 마감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던 간밤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반면 중동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0.88% 내리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엔비디아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1.4% 하락한 반도체 지수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에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내일이나 모레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카타르도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초안이 마련됐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WTI는 3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오늘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3대 지수 중에서 혼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중동 이슈가 다우를 끌어올린 가운데 AI 투자와 빅테크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 약세 핵심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AI 투자 쇼크가 엔비디아와 AMD의 표정도 바꿔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시죠. 먼저 스페이스X 상장 후 어제 첫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78억 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고요. 주당 순손실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자본 지출은 약 158억에서 160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향후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거란 전망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있을 락업 해제까지 이슈가 됐죠. 실적 자체는 양호했습니다만 이 성장보다도 시장은 현금 소모와 투자 회수 그리고 매물 부담 우려를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결국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시장이 또 주목했던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죠. AI 인프라는 엔비디아만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방향을 엇갈리게 했는데요.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3%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 AI 인프라에 엔비디아 프로세서만 사용하겠다라는 머스크의 발언에 힘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말 컴퓨팅 용량 2기가와트, 그리고 내년 말에는 약 10기가와트의 목표를 제시했고요. 이렇게 대규모 독점 공급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에는 강력한 호재가 됐습니다. 자, 반면 AMD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조정 EPS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도 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숫자는 좋았지만 시장의 기대가 이미 매우 높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스페이스X의 고객 이탈 우려가 오늘 이 호실적을 압도하면서 AMD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7%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여기에 구글의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서비스가 AI 부문 회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상적인 운영 책임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수석과학자인 제프 딘을 비롯한 주요 인력이 이탈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독립적인 AI 공익기업을 설립할 거라고 밝혀졌는데요. 구글에는 투자자와 클라우드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AI 핵심 조직의 실행력과 리더십 연속성에 대한 우려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하락의 직접적인 부담 중 하나로 구글의 약세가 지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제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지표와 서비스업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용 한번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ADP 민간 고용 발표가 됐는데요. 4만 4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7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ISM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PMI가 54.1로 나왔습니다. 25개월 연속 확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54.5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지수는 70.3으로 나오면서 서비스 물가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종합을 해본다면 고용은 둔화가 됐지만 서비스업은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시장 관점에서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공존하면서 혼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앞서 보신 중동 이슈 그리고 AI 관련 뉴스에 더 무게를 뒀던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최효은 앵커와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증시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헬스케어 쪽에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보시다시피 일라이릴리가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가중치가 큰 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강세 탄력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기술전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전반적으로 2에서 3%대 하락세, 그리고 샌디스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MD의 주가가 7%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블 테크놀로지, 퀄컴, 그리고 온세미컨덕터까지 일제 하락세, 알파벳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4%대 하락세. 사실 이게 전날에 M7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장의 투심을 흔드는 약간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통신 3사도 연이어서 하락세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하락세,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약간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간밤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아마존 1.7%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테슬라가 1.7%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방어주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홈디포, 로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연브랜즈 같은 기업들은 사실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초록불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러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그리고 간밤 시장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크루즈 쪽이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여행 쪽이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TJ맥스와 같은 기업들도 1.5%대 상승세,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쪽도 스페이스 X만 하락했습니다. 그 이외의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적으로 하고 할 수 있겠고, 월마트도 0.7%대 상승 흐름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선 약간 제약바이오 쪽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지 기업이죠. 샌디스크입니다. 샌디스크는 이번 해에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좀 우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AMD만 봐도 그렇습니다. AMD 실적 굉장히 좋았죠. 숫자만 봐도라도 사실은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하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규장에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숫자만 보고 가는 게 시장일 텐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샌디스크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냈습니다. 예상치가 84억 2천만 달러, 무려 5억 달러 가깝게 상회했습니다. 8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 보시다시피 QOQ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1%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사실 어마어마한 성장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얼마나 성장을 할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성장 흐름을 보였고 당연히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가 34달러 정도였고요. 이보다도 약 5달러 정도 상회하는 39.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의 실적 비트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비트한 이 금액 자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괜찮습니다. 84.6%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이 남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 특히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한 실적 중에 하나였는데 거의 30억 달러 가깝게 나왔습니다. 29억 7천만 달러로 기록이 됐고요. QOQ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03%대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괜찮았고요. 다만 문제가 여기입니다. 가이던스인데요. 매출이 약 105억 달러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05억 달러가 중간값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103억에서 108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예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중간값은 11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비트가 나와도 지금 실적에서 주가가 가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가이던스에서 미스가 나면서 지금 좀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다른 숫자는 굉장히 좋았고요. 샌디스크가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40억 달러의 추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주가가 사실 샌디스크가 정규장에서도 5%대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AI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샌디스크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주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3.7%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다만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이게 결국에 실적 방어를 했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다만 주가는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애프터마켓의 시간이 좀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약간 올라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선 샌디스크의 실적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또 문제가 이건 것 같은데요. 이게 매출 바의 노란색 바가 이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파란색 차트는 주가입니다. 이게 매출 성장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차트는 알파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잭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현재 컴퓨팅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12배를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투자 기회라는 이유 때문에 샌디스크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주가는 너무 빨리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샌디스크다라는 투자 의견이 여전히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월가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는 AI 하드웨어 종목에서 차익 실현성 저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47% 급락해서 상장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빨리 올라가긴 했는데 떨어지는 폭도 굉장히 크죠. 요때 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하락이 사실은 너무 납득이 불가능할 텐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또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샌디스크 강세론자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목하는 이 숫자가 1,707달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분석사항으로 나온 이 분석인데요. 샌디스크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50일과 10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1,350달러에서 거래 마감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3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700달러라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허들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 조정 과정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200일 이평선을 그래도 지켜냈으니 앞으로 50일 이평선까지 함께 뚫고 나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0일 이평선이 1,707달러를 다시 한번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건 스탠리와 바차트 모두 다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제품 수요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강하고 지속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이던스 단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샌디스크의 수요가 사실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구조적으로 당연하다라고 많은 투자은행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하드디스크 업황에 대한 강세론을 다시 부각시키고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다시 강하게 나오고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면 현재 주가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난 후에 가이던스 자체가 약간 좀 4억 달러 정도 미스가 났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미스가 났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올 텐데요. 이에 따라서 이게 장기적인 구조 성장에 있어서 이 스토리에 훼손이 없는지 아니면은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이 스토리에 약간 훼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밤에 열릴 정규장에서 흐름들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이 투자 의견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한 가운데 웨스턴 디지털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매출은 YOY 기준으로 했을 때 44%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EPS도 109% 넘게 성장하면서 보시다시피 3.56달러를 기록한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4.4% 기록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이던스가 약간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매출이 41억 달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배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호실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던스 자체를 큰 폭으로 상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주가 자체도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샌디스크의 주가보다도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측면들을 시장에서는 체크를 했겠죠. 특히나 매출 총이익률 같은 부분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미스가 나더라도 사실 매출 총이익률 자체가 8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수익성 방어라든지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웨스턴 디지털은 그게 안 됩니다. 가이던스가 좋았지만 정말 너무 좋았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실망은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무려 주가가 9.8%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5%대 하락하면서 500달러를 겨우 지켜냈는데 결국엔 5자 깨졌습니다.
적자까지 내려오면서 467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 증시에서 엔비디아 제외하고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이런 투자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실적을 발표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 특히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10% 가깝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금이 일단은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AI 쪽에서의 수익을 본 이 자금들을 꺼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증시도 이게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월가 시그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AI 매출 비중에서 오픈 AI가 차지하는 정도가 70%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AI 성장에 대한 오픈 AI 의존도가 상당해 보이는데 이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준비해 주셨네요. 네, 스페이스X가 그 슈퍼스타로 등장했다가 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오픈 AI의 등장을 좀 기대하게 만드네요. 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만 사실 저는 오픈 AI라던가 클로드가 스페이스X보다는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픈 AI도 곧 상장을 하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그 계속 비판을 했던 그 순환 경제론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델이었잖아요. 지금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관계. 근데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저것을 이제 어떤 한쪽에서 돈을 대주고 그 돈으로 계속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한쪽의 통로가 끊겨버리면 바로 그냥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뭐 그런 걸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뭐 그걸 좋게 말하면 긴밀한 협력 관계입니다. 일단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 중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생성형 AI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한다고는 하는데 애플은 상당히 지금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그런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약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3대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회사가 있죠. 거기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뭐 점유율 면에서는 1위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또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개발 비용을 대신에 오픈 AI가 부담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 대가로 해서 오픈 AI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해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매출의 일부를 배분받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둘이 다 잘 되면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매출 중에서 약 70%가 오픈 AI 관련의 매출이 네. 아닌가 하는 지금 추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AI 관련 매출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블룸버그의 추정입니다. 어쨌든 340억 달러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관련 매출로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픈 AI로부터 241억 달러니까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매출에서는 오픈 AI가 절대적인 지금 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AI 성장과 관련해서는 오픈 AI가 명실상부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에서 오픈 AI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거를 AI 부분만 집중하면 굉장히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돈 버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바다와 같습니다. 오픈 AI가 고래라고 하더라도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고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저걸 가지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서로 매달리는 관계다라고 하기에는 적습니다. 총 매출로 따지면 10% 미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AI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너무 다양한 매출 구멍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매출에 기대고 있다는 것은 좀 과도한 표현이죠. AI 섹터에서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수주가 이제 510억 달러 정도로 최근 분기에 나와 있는데 AI 수요의 상당 부분이 AI 스타트업 외의 고객에서 발생되고 있다. 근데 연간 수주 증가분은 오픈 AI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매출처가 다양하니까 오픈 AI에 기댄다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이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고 있는 AI 섹터 부분에서는 오픈 AI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편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는 지수가 안 빠지는 게 우리나라랑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사실 네. 암젠이나 일라이리 제약바이오 회사들 시가총액이 다 10위 안쪽, 10위 근처에 있고 주가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좀 그냥 약간 날라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폭락도 하고 상장 폐지되고 이러는데 저기는 정말 든든한 안방마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사리 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IT 씬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또 치고 올라가서 얼마 전에 또 아마존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주가 부진해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시 움직여버리니까 지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 시가총액이 3위 안에 든 종목이 이게 저런 식으로 지금 중소형주처럼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갭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아예 날려버렸죠. 지금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저게?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그냥 갭으로 날려버린 거지. 갭으로 날려버렸잖아요, 이거. 상승 갭으로 전고점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째 지금 갭을 유지하고 있죠. 네. 이제 이 500달러를 가는 수순이라고 보입니다. 8월 들어서 갭상승이 여러 번 나온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M7 종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8월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저희랑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샌디스크,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이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오시아의 결정적인 약점은 낸드 플래시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D램, 낸드 플래시, HBM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디스크의 실적이 좋게 나와도 키오시아의 실적이 좋게 나와도 항상 우려로 거론되는 게
낸드 플래시는 가장 약한 골이 아니냐. 저기가 장기 공급 계약, 뭐 요즘에 장기 공급 계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방산 시장 예를 들면 도배 장판 하는 도매상들이 이제 대기업을 잡은 거죠. 막 GS건설 이런 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장기 공급 계약 해버리면 다음 분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 폭등했는데 지난 분기에 장기 공급 계약 해놔가지고 반영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 해갖고 변동성이 큰 거를 줄이는 건 좋다. 초반에는 이렇게 하다가 주가가 빠지니까 아니 가격이 오른 거를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잖아. 묶어버렸으니까. 고정금리로 해버렸으니까 금리를 높였는데 변동금리처럼 반영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워낙에 지금 그 수요가 높다 보니까 네. 밴드를 상향하는 옵션을 달아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하더라도 그 상한선을 시장의 가격이 워낙 오르면 그 밴드를 해가지고 상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낸드 플래시 쪽도 가격 협상력이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어떤 반증으로 애플이 힘들어하는 거. 애플의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힘들어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좋은 거예요. 애플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가격 협상력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이 다 상회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이 핵심 성장 축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으로 나왔고 어제 얘기 드렸지만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샌디스크와 함께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가 같이 HBF라는 차세대 이제 또 이제 라인을 또 내놓기 시작했죠. 네, 샌디스크는 일단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핵심 성장의 축으로 또 지목이 됐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실적을 견인했던 또 다른 이유들 그리고 회사가 내놓은 전망까지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죠. 네, 샌디스크 CEO가 이제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고요.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요즘에 네. 가장 이슈잖아요, 저게. 실적이 그렇죠. 좋게 나왔는데도 잉여 현금 흐름이 줄었다. 이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며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도 지금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 CEO가 잉여 현금 흐름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창출할 수 있다. 뭐 유리한 위치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낸드 플래시 원툴이거든요. 사실 키오시아랑 이 지금 샌디스크는 낸드 플래시 원툴이라 D램보다 훨씬 약해요.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실은 HBM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HBM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모자르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땡겨온 거고 낸드 플래시 SSD도 모자르니까 하드까지 땡겨와서 시게이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앞단에서 끝나면 얘네는 햇볕을 못 받는 거였는데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은 가장 햇볕을 나중에 받는 양지 끝쪽에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샌디스크 같은 경우가 수요 이 견인으로 올리려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지금 AI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그 데이터 센터 말이라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된 거죠. 이 지금 엔비디아의 GPU, 뭐 인텔의 CPU, 뭐 이 지금 AMD의 CPU 옆에 이제 HBM이 탑재가 되고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 SSD, 기업용 SSD 요것도 탑재가 되고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서 지금 렉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샌디스크도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 성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네.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죠. 메모리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샌디스크가 영위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는 가장 약한 골이고 이 기업이 가장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거죠. 아니 상한선이 제한이 돼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아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일단은 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도 빠졌고요. 장 네. 외에도 빠지고 있어서 지금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시작 발표에서 요즘 시장이 주목하는 잉여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CEO가 자신감 있는 발언을 내놨는데 장중에도 오늘 5%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 시간 시외 거래소도 주가가 6%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은 또 어땠을까요? 네, 진짜 이 그
티티타카라고 했는데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면 지금 6월 달 들어서서 네. 7월 달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날랐을 때 아까 매그니피센트 7은 죽을 썼잖아요.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이 딱 살아나고 이 메모리 반도체가 또 지고 이 왔다 갔다 이제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공을 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샌디스크가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 거의 뭐 상승을 시작한 지점까지 일단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매그니피센트 7이 다시 조금 부진해야 얘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매그니피센트 7이 요즘에 세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오늘이 또 기회였는데 오늘 약간 좀 약세를 보여가지고 그렇죠. 좀 아쉬운 흐름이죠. 여기서 V자 반등이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여기 살짝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일단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할 수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샌디스크는 최근 좀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고요. 반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은 모습까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 메모리주로의 영향은 어떨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노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한 가지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샌디스크가 정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에 소폭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의 고려에서 샌디스크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을 고려해서 9% 넘게 급락했습니다.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87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39.25달러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회사 내 매출 증가의 약 3분의 2가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03억에서 108억 달러로 제시해 시장 예상치인 111억 6천만 달러를 밑두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샌디스크는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시장은 앞으로 성장 속도에 더욱더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가이던스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9% 하락에서 5%대 하락까지 낙폭을 좀 줄여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만 반도체 기업들 가운데서 오르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AI 서비스 구축에 엔비디아 시스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최고의 AI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며 양사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말 2기가와트, 내년 말에는 100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에 4% 넘게 상승한 반면 AMD는 경쟁 심리 부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머스크는 내년부터 AI 데이터 센터 역할을 수행할 스타마인드 위성 발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방안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주주 환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추가 주주 환원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과 현금 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만큼 주주 환원 정책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자사주 매입이나 특별 배당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인력 이탈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를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구글의 전설로도 불립니다. 뎁틴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나서 새롭게 창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구글의 전설로 불리는 뎁틴 수석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창업에 나섭니다. 후임에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가 임명됐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 인사가 범용 인공지능 AG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사비스는 딥마인드와 AI 신약 개발 자회사 아이소모픽 랩스를 계속 이끌면서 구글의 AI 연구를 총괄하게 됩니다. 구글은 AI 연구와 제품 개발을 허사비스 중심으로 더욱 일원화하며 AGI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뎁틴의 창업 역시 AI 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재 이탈 소식에 알파벳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코스닥 쪽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진심인 듯합니다. 비만약 치료제가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예상 치료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2억 9,7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8.38달러로 모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전망도 기존 820억에서 850억 달러에서 850억에서 87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상승했으며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운자로의 해외 매출이 170% 넘게 증가하는 등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고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경쟁사까지 함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평한 점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노우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어서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언론사는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전체 리포트를 소개해드린 적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려 42페이지 된 긴 리포트를 냈는데 이렇게 그 금융기관이 긴 리포트를 냈다는 것은 시장 전망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내고 있는 이 전망에 확신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긴 리포트를 내거든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실렸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해외 증권사 리포트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보통 페이지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나요? 그렇죠. 뭐 40회까지 안 가니고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노마라 증권 같은 리포트를 보면 한 10페이지 정도인데 오늘은 리포트가 되게 길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도 알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알지 않겠습니까? 7월 달에 SK하이닉스가 폭락했다는 점을. 그러면 폭락한 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 시장의 어떤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 자세히 쓰다 보니까 리포트가 길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42페이지에 달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SK 하이닉스 관련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은 이 리포트의 목표가부터 먼저 짚고 가죠. 이게 목표가 얼마로 제시가 됐던가요? 예, 목표가가 3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가 이제 KRS 기준입니다. 어제 종가 166만 8천 원이었기 때문에 목표가 300만 원을 갖다가 고려한다면 어제 종가보다 무려 78%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다시피 6월 22일 날 SK하이닉스가 289만 원을 찍고 나서 이제 그다음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다가 거의 뭐 120만 원까지 이제 도착했으니까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는 뭐 2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300만 원을 목표로 듣고 있던 SK하이닉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120만 원대로 내가 엄청난 충격이 컸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수급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드린 리포트 내용 자체도 보면은 SK하이닉스의 본질과는 무관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뭐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그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가 전망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00만 원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 알고 있지만 시장이 300만 원을 목표로 두겠다가 120만 원까지 내려갔던 건 다 알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신 있게 목표가를 300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이유는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이라고 보는 근거는 뭘까요? 예,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결국 SK하이닉스의 제품,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필요로 하는 가장 큰 고객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인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줄지 않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나아가서 올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빅테크들의 실적을 다 집계를 했더니 블룸버그가 집계를 했죠. 집계를 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것을 다 집계했더니 올해까지 집계했던 그 KPX가 얼마였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더 나가서 올해 하반기까지 다 포함했을 때 빅테크들이 KPX가 얼마나 될 것이냐고 집계를 해봤더니 전망했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빅테크들의 KPX가 연간 1조 달러.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연간 1조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투자할 것이고 이 1조 달러 투자하는 것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이게 고객사들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매출도 여전히 전망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 원 제시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범용 딜램까지 고려했을 때 그 메모리 가격의 판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7년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ASP가 안정이 된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8년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망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냐면 28년도에는 27년보다 10% 정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8년이 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판가가 폭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300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자세하게 짚고 가죠. 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만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갖다 270조 원,
그리고 내년에는 388조 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내후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27년도보다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28년도에도 383조 원을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사실은 엄청난 수치이고 이 수치가 3년치 수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PER을 뽑아내려고 한다면 PER은 사실은 3년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어야 PER을 뽑아낼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무엇입니까? 18개월 주기로 이제 엄청나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업황이 그 플럭치에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우리가 3년치 PER을 뽑아낼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고평가다 저평가다라고 제시한 근거가 PER이 아니고 PBR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제는 다른 시대가 됐다. LTA 3년치, 5년치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옛날과 다른 PBR이 아닌 PER로 이제 해당 회사 주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자신 있게 3년치 영업을 갖다가 곱해서 EPS를 갖다가 곱해봤더니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이제 리포트에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앞서서 PER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PER은 어떤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뭐 중국 쪽이 이제 최근에 좀 치고 올라오면서 이 부분도 약간의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그 중국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가장 강점이 HBM이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HBM에 있어서는 그 중국 기업이 뭔가 이렇게 시장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없다. 뭐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렇게 리서치 기관과 언론사의 보도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CXMT는 HBM3를 갖다가 이제 뭐 통과했느냐 생산했냐 가지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관점에서 어느 시대입니까? HBM4이죠. HBM3가 시장에 이제 대세이고 이제는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HBM4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HBM4의 시대에서 CXMT가 HBM2도 뭐 생산했는지 생산 못했는지 설왕설래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HBM 관점에서 중국 기업이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일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SK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동일하게 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은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질문이었던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PER을 얼마를 줬는지 이렇게 보면 그 특이하게 SK하이닉스는 PER 8배를 줘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를 300만 원을 갖다 도출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보다 그 마이크론을 갖다가 더 PER 낮게 평가했습니다. PER 이제 7배를 평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 시장에서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보다는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영향이 약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내후년이 돼도 HBM 전체 마켓 쉐어가 40% 유지한다.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론보다 SK하이닉스 PER을 더 높게 줬습니다. SK하이닉스 PER 8배, 마이크론 PER 7배 줬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도 거의 8배 내지 7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 삼성전자는 12배를 줬습니다. 12배를 준 이유는 근거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낸드 파운드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렇게 다각도로 있기 때문에 우린 PER을 더 높게 줘준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근거입니다. 뭐 동의가 되든 동의 안 되든 어쨌건 이번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이제 제시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3년치 영업을 다 받아들였을 때 SK하이닉스의 PER은 8배를 갖다 적용하고 마이크론은 자국 기업은 오히려 7배를 갖다 적용하고 이거는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다음 삼성전자는 12배를 전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목표가가 300만 원이고요. 보니까는 이 리포트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가지 이유 우리가 바이라는 의견을 낸 이유 그리고 300만 원이라는 이 목표가를 낸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판매하고 있는 칩의 판매 단가 자체가 안정적이고 슈퍼 사이클이고 그리고 PER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주가는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SK하이닉스를 보는 증권가의 시선은 사실 대부분 좋습니다. 이게 약간 좀 수급이 꼬이고 이런 것들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실적을 또 언젠가는 반영을 하겠죠.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로이터가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폴리실리콘 태양광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된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든지 최저 가격제를 실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실현이 됐을 때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두 종목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태양광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사실 중국이 지금까지 우회 수출해서 미국 안에서 이제 태양광 쪽을 좀 점유율을 높여갔기 때문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까? 예. 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중국은 굳이 태양광과 폴리실리콘 외에도 저임금,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너무나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WTO, 외국과의 뭐 덤핑 이런 거는 그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무조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TSMC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극적으로 마지막 분기에 상장 직전 마지막 분기에서 영업이익을 냈을 뿐인 거지 그전에 10년 동안 적자를 갖다가 거듭했어요. 그런 기업이 존속했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에도 엄청난 보조금을 중국 당국이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폴리실리콘에서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의 어떤 폴리실리콘 태양광 산업도 보호하는 동시에 전 세계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차단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폴리실리콘만 봤을 때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세계 시장에서 한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시장 장악력을 이제 더 이상 방임하고 있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맥락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문제같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 폴리실리콘이 이제 이 태양광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 폴리실리콘은 이제 태양광 전체적인 그 메커니즘을 보면 그 공급망을 본다면 폴리실리콘을 갖다 가공해서 인곳이라고 합니다. 인곳은 일종의 이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곳에서 그다음에 웨이퍼, 여기도 웨이퍼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웨이퍼가 있는데 폴리실리콘도 웨이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셀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태양전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 모듈을 갖고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태양전지, 전광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원자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떠한 기업들에게 연결이 되는지가 궁금한데 뭐 한국 기업들 여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 산업의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종목이 OCI 홀딩스랑 이제 그 하나솔루션인데요. OCI 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이 이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각자의 그 받는 반사 이익과 그 전략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 태양광 산업에 이제 그 공급망이 있어서 가장 끝단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해당하는 태양 전지를 갖다 직접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면 생산하는 그 태양 전지에서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중국산을 갖다 가져오는데 중국산을 갖다가 그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자기들 태양광 전지 셀을 생산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진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판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폰, 애플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모두 적자하는 내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태양전지가 생산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마진이 줄어든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굳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사실 꼭 좋진 않다. 하지만 OCI 홀딩스는 어디에다가 방점을 찍혔냐면 태양전지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근간이 된 폴리실리콘 생산에다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산의 폴리실리콘에다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OCI 홀딩스 입장에서는 100% 좋은 어떤 정책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OCI 홀딩스와 하나솔루션 입장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실제 관세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OCI 홀딩스의 주가와 매출은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하나솔루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냥 좋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 좋을 수 있는 영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잘 막아서 시장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 어떤 식으로도 그 예상할 수 있냐면 이제는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침투를 막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중국산 폴리시클을 막았기 때문에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 태양광 산업의 태양 전지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겼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태양전지를 판매할 수 있는데 적극적 인센티브가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이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주도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약간의 좀 규제들이 나오면서 이게 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히 잘 쉬셨습니까?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주 한낮의 온도가 38도, 9도 이렇게 가는 날씨 지금 이번 주 내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번 주는 장이 좀 반등 분위기죠. 어제 좀 뚜렷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리 앞서도 하셨겠습니다만 일단 코스피가 어제 좀 나았죠. 4% 가까이 상승 오랜만에 좀 꽤 크게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지금 4거래일째 보시는 것처럼 2% 이상의 상세를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두 반도체주도 제법 다 반등을 좀 해주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네, 나오죠? 2.5%, 하이닉스 5.7%. 제가 좀 하나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삼성전자 24만 6천 원, 하이닉스 166만 8천 원. 그다음에 앞서 잠깐 보셨던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이 지수들. 어제 코스피는 6,700선에서 잘 진행이 되다가 6,600선 잘 진행이 되다가 지수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코스닥도 800선대 잘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동시효과 상황에서 지금 6,600선 잘 유지를 하다가 6,598 이렇게 맞췄죠. 코스피가 6,600선대 거의 꾸준히 유지되다가 막판에 동시효과 때 6,598, 6,500자로 마감이 되고 코스닥도 800선대 잘 유지를 하다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799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25만 원대 잘 유지를 하다가 24만 원대로 살짝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고 SK하이닉스도 170만 원대를 잘 지키다가 169만 원대죠. 167만 원대, 이렇게 살짝 170만 원대에서 내려왔죠. 이게 다 어제 동시효과 때 이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이즈들이 상당 부분 어제 해소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오늘도 뉴욕 시장이 비록 여하튼 그런 강한 상승세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뉴욕 시장도 좀 3거래 연속 오른 걸 생각을 하면 오늘 나흘째는 오늘 좀 약간 쉬어갈 분위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뉴욕 시장도 그동안의 반등의 이유들 중에 특별히 새로운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또 없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에 매크로가 됐든 그다음에 이런저런 기존 이슈가 됐든 간에 시장을 특별히 좀 끌고 내려갈 만한 악재들은 특별히 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맑아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시장이 이런 잠깐의 쉬어감, 그다음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던 주요 지수들과 주요 종목들의 막판에 살짝 내려온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에 아직은 경계감, 또 신중함, 또 약간의 우려감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은 소위 말해서 반등한다고 그래서 막 또 지르거나 또 막 추격 매수할 그런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 오후 초반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 중에 첫 번째는 화장품 얘기입니다. 화장품 실적, 그다음에 7월 달 수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장품 얘기를 오늘 가져왔냐면 어제 화장품의 품 업종의 대장주인 APR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매출액이 134%가 늘어나면서 7,600억대, 분기 사상 최대고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반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영업이익도 이게 되게 공교롭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134%가 급증을 해서 영업이익이 1,900억대, 거의 2,0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략 영업이익률도 30%까지는 아니지만 20%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계산을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적게 봤을 때 그렇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2배가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률이 24.8% 밑에 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옆에 쭉 나왔습니다만 실적들이 다 분기사상 최대치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여기서 25% 가까이 나오는 건 아주 독보적인 수익성을 이 APR이 갖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나왔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해외 매출이 178%나 증가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2%. 이 정도 되면 이 회사는 뭐 내수는 정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얘기죠. 화장품, 우리나라가 아무리 화장품을 많이 써도 인구를 생각을 하면, 글로벌 인구에 생각하면 굉장히 비중이 적은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화장품 업계는 성장을 하려면 나가야죠. 그거를 APR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게 APR이 지금 30만 원대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그 엄동설한 6월, 7월에도 대장주 역할을 좀 더 흔들림 없이 하고 있는 그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1조 3천억대입니다. 이게 작년 연간이 1조 5천억대.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 이거가 1조 3천억을 그대로 하반기에도 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보통은 잘 아시겠지만 수출주들은 상저 하고죠. 그러니까 하반기 갈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만 그대로 한다 해도 2조 한 7천억 정도 매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작년에 거의 역시 2배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간으로 매출이 작년에 뭐 100%대 정도, 2배니까 100% 넘는 거니까 100% 수준에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물론 상반기는 이미 전년 대비 134% 성장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하반기에 수출이 더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되면, 물론 뭐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좀 자세히 내려가 보면 북미 시장이 가장 비중이 크지만 북미 시장이 이제 온라인에서 잡고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이게 또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눈에 두드러진 부분은 바로 유럽 시장의 고성장이라는 겁니다. 380%. 그러니까 2분기에 해외 수출이 178% 해외 매출이 늘어났는데 유럽은 그거보다도 2배가 넘는 거죠. 380%의 매출, 4배가 넘게 늘어났다. 거의 5배 가까운 매출이 늘어났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APR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APR이 이렇게 성장한 내용을 좀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36%, 10억 9천만 달러. 이게 이제 7월 달 수출 얘기인데요. 그 앞에 이제 APR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APR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과 디바이스가 같이, 뷰티 디바이스가 같이 나가는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원래 이 회사가 구조를 이렇게 짰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장품만 파는 회사도 아니고 우리는 뷰티 디바이스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거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할 거다. 이 전략이 지금 주요해서 APR이 지금 한 작년부터죠. 완전한 대장주로 좀 등극을 해서 지금 계속 다른 회사들과 2위 업체들과의 이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난 2분기 수출에서도 그대로, 2분기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35만 7천 원대.
APR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달 그렇게 어려울 때도 뭐 40만 원대 초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 정도, 뭐 한 5% 정도 얼마나 견조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화장품주들이 지난 급락기 때 비교적 견조했습니다만 APR이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견조한 회사 중에 하나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주인 APR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거를 APR의 성적이 좋았던 거를 이제 근거로 이제 전체 지난 7월달 화장품 수출 상황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전체 수출은 36%가 늘어났고요. 10억 9천만 달러, 10억 9천만 달러죠. 그 다음에 미국이 43%, 유럽이 확실히 APR이 380% 수출이 늘어난 걸 알 수 있겠죠. 유럽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영국은 뭐 330% 가까이 늘어났고, 중국은 매출이 늘어나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계속 중국은 부진했던 걸 생각을 하면 턴어라운드의 어떤 시작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기본적인 중저가 그 화장품들은 자체 소위 말하는 C 뷰티라고 그러죠.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일단 장악을 했고요. 결국 우리는 여기에 이제 뭐 더 붙인, 그러니까 뭐 더마톱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 좀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붙인 이런 식으로 좀 고가 프리미엄 쪽에서 지금 중국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남미도 대단하죠. 멕시코 121%를 비롯해서 브라질 137%. 이번에 대통령이 화장품 업계 CEO들을 브라질에 데리고 같이 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중남미 수출이 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중남미는 손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손도 크고 하기 때문에 중남미 수출이 이제 결국은 유럽의 수출 규모를 이제 따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물론 전체 규모 자체는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구가 다르니까. 근데 성장률은 이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을 앞서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기초가 역시 우리가 강하고요. 색조는 확실히 중국이 요즘에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좀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좋았던 게 마스크팩, 향수는 141%나 성장을 해서 월 기준으로 1,000만 달러를 처음 돌파를 했고, 특히 미국 향 수출이 4배가 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눈에 띕니다. 향 수출 보면 막대 그래프 위로 쭉 올라가 있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ODM 매출, 이게 이제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뭐 콜마라든가 코스맥스나 이런 회사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도 상반기 대비해서 10% 정도 하반기에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수주잔고는 늘고 있다라는 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35% 정도 늘어날 것으로, ODM 쪽도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뭐 APR이나 여기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ODM도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것들이 결국 그런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뒷받침됐던 게 지난 6, 7월 급락장에서, 조정장에서 화장품 업계 전체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매달 화장품 섹터는 검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장이 급락하고 하더라도, 폭락을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이런 견조한 그런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이번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화장품 섹터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로 좀 확산되는 그런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세제 개편안 얘기인데요.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돼서 사실 대부분 부동산 관련돼서 뭐 얘기가 됐습니다만, 주시장 관련돼서는 이 주가 누르기 법안, 주가 누르기 관련된 내용이 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요. 상속 주식과 상속을 증여 평가를 할 때 최소 30% 할증 적용하는데, 이건 이제 페널티입니다. 기존에는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오너들이 장난을 치죠. 이제 주가를 낮춰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덜 내는 방식으로. 그게 너무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좀 이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이 구조적 허점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렇게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상속세 주식 상속 평가 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장난친 게, 주가 누르기를 한 게 확인이 되면 30%를 할증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기업 가치를 그렇게 해서 훼손한 기업에 대해서는 할증 평가로 세부담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 내용 골자가 되고요. 여기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는 요건들은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PBR 가지고 이제
최근 6년이니까 오랫동안 하위에 이렇게 있었던 이 회사들 이제 대상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1년 동안 중복 사장들 이런 기업 가치 훼손 이런 게 있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이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딱 정할 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현행은 상속 증여 전후 2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4개월 평균 주가를 가지고 세액을 산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6.6년, 6년 반 동안 평가를 하겠다. 4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가 누르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보통 이거를 짧게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30% 이상 과세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들었고 지금 정부가 추산할 때는 대략 이런 상장사들이 전체 7.5%한 200여 개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까지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나온 얘기는 사실 이 주가 누르기 법안 관련돼서 이슈를 먼저 제기했던 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소영 의원의 그 법안에서는 이렇게 피별 0.8배 미만인 종목이 이제 이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있는 내용은 이 피별 0.8배 미만 상장사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의 과세 이게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의 과세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후퇴에 따라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평가가 나왔는데 업종별 저PBR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코스피 기업들은 제외된다라는 거. 코스닥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한다고 해도 그래도 코스피 기업에서도 주가 누르기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간과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 전문가죠. 유호린 강남대 교수 같은 얘기는 6년간 누적 평균을 적용할 경우 이게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6.6년을 적용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경우 너무 길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세제 개편안은 일단 나왔잖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시장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향후 이런저런 작업들을 거쳐서 언제든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법제화한다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의 반응들, 전문가들의 반응들을 좀 반영을 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정부 입법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소영 의원과 뭐 협의를 해서 이소영 의원 안이 수정돼서 나오게 하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좀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이전보다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오늘 또 잘 나와주신 게 오늘 샌디스크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후에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 좀 미스가 났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는데 샌디스크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낸드도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게 확인된 그런 실적이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모든 그 컨센을 다 상회를 했고 그러니까 드램이라든가 HBM에 좀 가려졌던 낸드 같은 경우도 가격이라든가 수요의 회복이 어쨌든 숫자로
실제로 증명이 된 상태고 이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여기에 대한 그 낸드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매출 같은 경우가 89억 6,500만 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372% 상승했는데 컨센도 5.7% 상향이 됐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86.4%에 영업이익률이 79.2%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총 이익률도 컨센이 상회를 했고요. 현금 흐름도 71억 3천만 달러로 해서 컨센이 선센보다도 71.8%로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성장의 질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거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출하량보다도 가격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네. 고객들 고부가 고객들 중심으로 믹싱이 되면서 그 GPM도 이제 지난 분기 78.4에서 이번에 84.6%까지 급증을 한 상태고요. 또 영업 매출이 51%는데 영업 비용이 8%밖에 늘지 않아서 네. 영업 레버리지가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사업별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샌디스크의 그 성장이 축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29억 7,700만 달러여가지고 이제 합산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51억 5,300만 달러까지 돼서 이게 연간으로 437%까지 증가가 나타났고요. 온 디바이스의 AI에 해당되는 엣지 사업도 54억 3,200만 달러로 해서 그 48% 성장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성장이 충이 됐다는 것들이 이번 실적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시간에 뭐 4% 하락했다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매출은 가이던스가 하회를 했고 마진은 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은 EPS는 넘고 그 매출 가이던스는 하회 조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량이라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거를 반증을 하는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 자체는 그 샌디스크를 포함한 이제 그 메모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했다는 지금 반증인데 관건은 이런 가격 경쟁력 유지하면서 외형 성장이 되느냐. 지금 그러니까 매출 가이던스가 하회했다는 거는 외형 성장이 좀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낸드 쪽에서는 이제 그 GPM이 84.6%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이제 가져갔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승의 3분의 2가 가격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보면은 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됐고 낸드도 상당히 돈이 많이 버는 사이클로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현물 장사 위주에서 이제는 완전 수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모델이 누적으로 10건이 됐다는 얘기가 메모리 자체가 이제는 수주 사업으로 사실상 이동을 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 LTA라든가 SCA랑 같은 결이다. 그렇게 네. 보시고 사이클의 변동성이 확실히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농구를 쓸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다만 이제 샌디스크라든가 이렇게 시간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눈높이가 높단 말이죠. 그 높은 눈높이를 살짝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런 그 조정에서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낸드도 결국엔 슈퍼사이클에 좀 올라탔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샌디스크가 호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가 왜 미스가 났을까 하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결국엔 공급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결국에 어떻게 또 회사가 이 외형 성장을 해나가는지를 보는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약간 좀 그렇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또 신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간밤에는 또 AI 쪽, 반도체 쪽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간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보다도 종목과 수급이 움직이는 시장이 맞아요. 미국 장세를 네. 일어났는데 개별 종목 이슈랑 옵션 수급이 지수의 방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을 했다는 네. 것 자체가 어떤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그 스페이스X의 오버행 이슈, 그 평가손과 보유수 해제 이슈가 이제 디데이 하루를 앞두면서 이제 급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콩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 네, AI 맞아요. 인프라 구축에 네. 엔비디아만 쓰겠다 하면서 엔비디아는 3% 상승 나오고 AMD는 7% 급락이 나타난 것들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하나가 스타링크가 지상 무선 서비스 진출을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기지국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크라이캐슬 같은 경우가 이제 4.9% 정도 급락이 나타났고 또 하나가 이제 2분기에 일평균 옵션 거래가 그 7,280만 계약 정도 되는데 또 SPX 제로 그러니까 원데이 그 제로 데이 제로 DTO 옵션 같은 경우도 하루 2천만 계약이 돌파를 해서 이게 옵션 수급이 굉장히 또 그 시장의 지수를 만드는 흐름이고 네. 그 시장 조성자의 델타 감마 해지가 장중 변동성을 키우는 상태라서 하나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은 예상보다 더 빠지거나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ISM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을 상회를 했고 고용 지표도 다르게 좋지 않아서 대체로 지표는 부진했지만은 이런 그 지표보다도 수급 개별 종목의 이슈와 수급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발언했던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결국에는 메모리에는 공급이 제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 계속 지속된다.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이크론 강세가 이어졌다는 것들이 그게 반증하고 샌디스크라든가 웨스컨 디지털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세가 나타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던스에 대한 일부 네. 실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야간 선물이 1.2% 하락했기 때문에 장 출발 자체는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은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한을 하면서 특히 이제 보증금을 3배 상향을 하면서 거래량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완화가 좀 일부 되고 그리고 EWI 자금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이제 반도체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요 섹터를 두루두루 다 사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약간 장기성 자금 그리고 미국계 자금과 블록록 자금도 포함돼서 네. 그럼 이제 요거 8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는 그런 장세보다도 일단 급반등 나온 상태에서 약간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횡보 흐름에 있어서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는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그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좀 그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실 투톱에만 너무나 집중돼 있다 보니 다른 업종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도 실적 좋은 업종도 많은데 내가 다른 쪽으로도 돈 넣어야지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까지 시장 상승을 거의 다 뭐 수혜를 못 받으셨을 텐데 아무래도 또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이제 스페이스X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이터 센터는 뭐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AMD가 사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그 컨센을 상대 서프라이즈가 그죠, 나타났는데 네. 밸류를 아직 얘기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제 보혜소 물량 때문에 이제 그 급락하는 수급 이슈였고 그죠, AMD는 어쨌든 기대를 선방하는 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발언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두 기업을 잘 보면은 그 남는 장사냐 그리고 그 돈이 언제 빨리 회수되냐 요거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스펙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 78억 2천만 달러로 해서 컨셉 15% 상향이 됐고 내용 자체도 AI 인프라 매출이 21억 9천만 달러로 컨셉 대비 606%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606% 폭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AI 컴퓨팅 투자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굉장히 빠르게 회수이 그렇군요.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오버행 물량이 이게 좀 물량 그렇죠. 부담을 네.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인 펀드멘트 이슈보다도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 오버행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의 계기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내용은 뭐 샌디스크처럼 좋았지만은 세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매출도 15억 달러 정도로 해서 50% 성장이 나와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사실 그 1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19억 9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실적 상승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세론이 나왔던 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이던스 수주에 대해서도 리사스 CEO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내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전형적으로 세론입니다. 세론과 그리고 그 스페이스X가 앞으로 엔비디아만 치만 쓰겠다는 요 선언이 나오면서 그럼 대규모의 또 고객 이탈 우려가 겹쳐지면서 이 또한 이제 같이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두 종목의 약세는 그 펀더멘탈 훼손보다도 기대가 선방되고 일부 이제 오버행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이런 거에 따른 것이라 봐서 결국에는 두 기업 다 지금 그 우리가 초점을 받을 거는 투자를 했으면 그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어떻게 또 빠른지
할지 요게 초점을 맞춰서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가 이제 그 HBM 등의 이제 메모리가 그 좀 원가 상승의 어떤 마진 변동으로 좀 뽑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이런 그 가격 결정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오히려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D램이랑 HBM은 내년까지 이미 다 완판이 됐고 낸드 같은 경우도 키옥시랑 SK 하이닉스만 8월 정도면은 이제 협상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샌디스크 아니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낸드까지도 완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업황 자체는 이게 그렇게 문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우려했던 것들이 계속 해소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소되는 국면인데 이제 주가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결국에 실적 하나하나 다 뜯어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게 FMS 2026에서 나온 발언들이 보니까는 이제 기사화되고 있더라고요. 열그룹이 2031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강자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 부분도 굉장히 또 핫했고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곳에 또 참여를 해서 이 AI 메모리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FMS 2026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2031년까지 그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최강을 유지할 거라는 게 그 욜그룹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맞아요. 네, 그 근거는 이제 5년 내 웨이퍼 생산량 2배랑 SK 하이닉스의 그 삼성전자와의 그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AI도 이제 2.0 시대입니다. 그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AI 2.0 시대가 나타났고 이런 개발 주기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면서 어쨌든 그 이런 민첩성이 핵심 경쟁력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고객 구도 자체가 이제 엔비디아 HBM 점유율이 이제 66에서 58%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외에도 고객이 이제 다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어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더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CXMT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CXMT D램이 공정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완성한 2019년도에 완성한 원지 공정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19년에, 그리고 일단은 그 이제 소비 중심 자체가 이제 지금은 중국보다도 미국이 37에서 52% 올라가고 중국이 35에서 29%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유리한 시장 구도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AMD 실적이라든가 그 샌디스크 실적 말씀드린 것처럼 D램과 HBM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이 레버리가 발생한다는 걸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FMS에서 얘기한 것 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근본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3D 적층으로 위로 쌓는 거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계층으로 나누면서 좀 더 표준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가 보여질 수 있을 것 전략이 좀 같고요. 다르네요. 예, HBM 쪽만 보면은 GHBM 같은 경우로 위로 쌓는 겁니다. 가속기 그 옆으로 쌓는 위로 쌓는 3D 적층 구도인데 요게 이제 그 HBM5 대비해서 성능이 5배가 높은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고객사 커스텀 IP를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요건 어쨌든 이게 개발된다 그러면은 사실 게임 체인저라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고객사가 실제로 채택하는지 여부라든가 실제로 개발이 잘 되는지가 핵심인 거고 SK 하이닉스는 표준 자체를 까는 형태로 해서 그 HBF 요 계층형으로 지금 그 샌디스크랑 같이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요게 구글이라든가 그 텐스토렌트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표준화를 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달라요. 예, 전략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일단 현재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판을 엎으려고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FMS 2026 관련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주가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는 주가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했지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오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놓은 전략들 이게 또 향후 시장에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먹힐까 이것도 보는 게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EWY 뭐 자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자금이 그래도 매도가 좀
거센 매도가 멈췄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코스닥도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또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당국이 단위정보 레버리지 ETF를 거의 자연화시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고 네. 증거보험 상향이라든가 하루에 매수한 거 만약 매도를 했을 경우에 그 자금을 이틀 후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10분의 1로 급감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아직은 추세 전환이 본격됐다기보다는 비정상인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조정치는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고 외국인이 7월 31일에 그 하루에 7조 2천억 그 역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7월 한 달간에 9조 8천억 매도를 했는데 5월에 44조, 6월에 48조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매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리밸런싱 부담이 사실상 해소가 된 상태라서 7월 한 달에 그래도 1조 정도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매도 부담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 쏠림이 확실히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하루에 거래량이 12조도 갔던 것들이 지금 1조대로 1조 3천억으로 현재 급감을 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디레버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지금 코스닥 전체 신용 잔고가 급감한 게 지금 고점 대비 11조가 감소했고 그리고 3일 동안 5조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이 규모 자체가 저희 처음 들어보는 예, 규모예요. 7월 30일에 8,400억 그리고 30일에 그 3조 2천억 또 그 8월 3일에 1조 4천억 감소했거든요. 대략 5조 5천억 3일 만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10% 감소한 것도 처음입니다. 진짜요. 네. 금융위기라는 코로나 팬데믹 때 한 2번 있었고 거의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검사하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그동안에 이제 매크로 이슈도 지금 중동 협상이 지금 진전이 되고 네. 그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나름의 이제 증시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는 아직도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59% 정도 네. 되니까 여기를 코어로 갖고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제 그 반도체 일변도로 매수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게 국내 증시의 정상화라든가 상승을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와서는 안 되니까 좀 쉬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시장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달은 지수보다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코어로 갖고 계시되 그 실적이라든가 낙폭 과대 종목들 중에서 그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알아야 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현아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결국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건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8개 기술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아마존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했던 샌디스크부터 살펴보시죠. 매출과 EPS 모두 견조하게 나와줬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가이던스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5%대 하락하면서 1,200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웨스턴 디지털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견조한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10%대 내외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스페이스X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어닝콜에서 나온 발언들이 엔비디아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스페이스X의 스타마인드에 엔비디아의 칩만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장에서 3%대 상승,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220달러 선 지나갔는데요. 이 소식이 테슬라에게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정규장에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체 AI 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이 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22% 상승하고 있습니다. 322달러 선에 지나갔고요. 알파벳에는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으로 돌아서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인재 유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수석 연구원인 제프 딘이 AI 스타트업을 창업하기 위해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글의 알파폴드 개발에 핵심 인력들도 함께하기 위해서 이탈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졌습니다. 정규장에선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선 0.54% 주가 상승하면서 364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CEO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모리 생산량은 매년 20%씩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수요는 200%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ADR 종목들 가운데 KT와 우리금융지주 SK하이닉스만이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2%대 하락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에서 2% 내외로 하락하는 움직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CEO의 이 메모리 관련 발언들이 긍정적이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 오늘 약한 흐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2% 하락하면서 151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한국전력은 0.16% 상승, 신한금융지주도 1%에 가까운 상승을 펴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은 흐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하락하면서 1025포인트 선에 마감을 했고요. EWR 한국 ETF 정규장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74% 추가 하락하면서 16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하락합니다. 1%대 하락하면서 12,000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유가 흐름은 간밤에 1%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 관련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 재개된 후에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지만 그래도 유가 흐름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지표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힘들겠지만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